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임신 7개월 차 애비 엄마입니다. 이것도 태교라고 생각을 하며 임산부인 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보고자 적나라하게 한번 적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소개팅으로 저보다 3살 연상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요. 연애 1년을 하고서 결혼한 지는 올해로 2년 차입니다. 결혼을 하던 그 당시 지금의 제 나이쯤이던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한지 연애를 시작하면 내내 결혼을 하자고 서둘러댔고요. 사실 저는 결혼이 급한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언제든 시집갈 자신은 있는데 남편을 다 파악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어서 겨우 기다리게 하다 보니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더군요. 사계절을 다 보고 나니 남편이 비교적 어떤 사람인 줄도 알겠고 이 정도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서는 남편이 혼자 직장 다니면서 근처 자취를 하고 살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복층에 오피스텔이었는데 생각보다 위층에 침대가 놓여져 있고 아래층은 테이블이랑 소파까지 놔둬도 공간이 널찍하더라고요. 살림합쳐 돈 아끼면 사는 데에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들어갔고 남편도 이 오피스텔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집을 차릴 거니 추후 이사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바람에 전 딱히 우리 부부가 살 거취 문제로 추후 문제가 생길 거라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서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 오피스텔 계약이 만료될 날짜가 다가오는데 우리 남편은 퇴근을 하고 와서도 집 한번 보러 가잔 말도 없고 집에서 부동산 사이트를 뒤져볼 생각도 하질 않는 겁니다. 어째 집 때문에 초조해가는 것은 저 하나만인 것 같았어요. 태평한 남편에게 우리 이사를 갈 때가 다 와가는데 뭐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디 미리 알아둔 곳이라도 있는 거야? 라면서 결국 기다리던 끝에 먼저 말을 꺼냈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그렇지. 우리 이사 가지. 아,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잠깐 동안은 집에서 머물어도 된다 하시더라고. 급하면 엄마 집에서 좀 지내면서 집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내가 요즘 일이 바빠 집을 찾겠다는 정신이 없었네. 라고 말입니다.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으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저한테 미리 말 한마디라도 좀 귀뜸을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자기 일이 힘들었다면서 핑계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는 말을 해가며 잠깐 동안은 시댁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볼 생각을 안 했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저희는 그때 결혼하고 가장 최악으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해대며 거의 말도 안 한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는 도저히 시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뒤늦게야 통보하는 식으로 말을 꺼낸 남편의 태도에는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난 나머지 매일같이 일부러 야근을 하는 척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 속풀이를 해대고 늦게야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 집인데 뭐가 불편하고 뭐가 싫다는 거야. 멀쩡히 남는 방이 있으니까 돈도 아낄 겸 들어가 살자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라면서 저한테 맞서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소리만을 해대면서 화를 내더니 제가 집도 늦게 들어가고 급기야 4일째 되던 날 친정 가서 자겠다며 문자를 하나 보내고 집에 안 들어가자 기어가는 목소리로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는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지금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엄마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든 같이 전셋집 알아보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이사 나오면 되잖아. 내가 미안해. 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전 다음날 아침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시댁살이를 하려 하냐면서 머리에 뚜껑이 열려서는 저 따라 같이 집으로 가려 하는 걸 겨우겨우 말리고서 혼자 돌아갔어요. 가서 남편의 사과도 받고 결국 저희는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자마자 옮길 것도 없던 짐을 시댁으로 옮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전 제가 이 집구석에서 쭉 살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닌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아버렸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 없이 혼자서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신 분이십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지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너무 지랄맞아서 이혼을 했구나 싶게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세셨습니다. 그냥 센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성격이 표독스러운 분이셨어요. 그걸 저는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쭉 모르고만 지내다가 함께 합가를 해서 살게 된 약 7개월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매일 느꼈죠. 제가 합가를 하기 싫어했다는 것을 남편이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쳤던 바람에 시어머니는 이미 처음부터 저를 보시는 눈빛이 아주 쌀벌하셨습니다. 급기야 이삿짐을 모두 옮기고서 남편이 어릴 적에 지냈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크기가 너무 작고 침대 하나만 들였는데도 방의 절반 이상이 다 사라진 꼴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지었는데요. 뒤에서 그걸 들어버린 시어머니는 왜 남의 집구석에 와서 한숨을 쉬고 지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결혼을 하면서 제가 시어머니 되는 분께 지랄이냐는 소리를 들을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남의 집구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제가 남편에게 합가하기 싫다고 투정 부렸던 것을 다 전해 듣고는 저한테 똑같이 투정을 부리시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급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미래의 내 처지가 막 그려지는 것 같아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모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도 경력이 있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모으면 괜찮은 전셋집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돈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혼자 계신 시댁의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최악인 사람이라니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조만간 집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가진 채 정신을 차리고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마자 저는 최대한 퇴근하고서 혼자라도 집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같이 집 보러 가자고 하면 갑자기 야근이 있다면서 못 간다고 하질 않나. 몸이 피곤해서 다음에 가자고 미루질 않나. 하다 이제 겨우 엄마랑 오랜만에 같이 사는 건데 조금만 더 같이 살면 안 되냐는 본심까지 드러내면서 제게 집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눈에 뭐가 보이기라도 하면 싹 다 불질러버리고 싶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2달을 더 시댁에서 보내고 있었고 저는 출근하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줄은 시댁에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출근하러 가는 길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이 시댁에서 탈출을 한다는 생각에 기쁘기까지 했을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 하나 골탕을 먹이겠다면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저한테 너는 시어머니 아침 한번 차려주고 가는 꼴을 내가 언제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구나. 아침에 좀 1~2시간 일찍 일어나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이 다일 텐데 안 하는 걸 보면 시어미를 향한 정성과 존경이 부족한 거지. 라면서 출근하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아침밥 타령을 하셨고 매일 말하다 보니 나중엔 그 잔소리가 퍽 익숙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나중에 저거 진짜 사람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도가 텄다니까.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 정말. 출근하는 길이 좋으면 쳐 웃지를 말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나가. 너 같은 며느리 100가만히 줘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그냥 나가선 그냥 아예 들어오지도 마.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정말. 라면서 귀엽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보겠다고 마음가짐을 하고서 출근한다 나가는 제 얼굴을 보고는 꼴보기 싫다면서 손가락을 제 코앞까지 다가와 제 얼굴에 치켜 세우면서까지 침 튀기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모습이 딱 괴물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살며 저희 부부가 얹혀 살고 있다는 이유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었고 저는 보통 아침은 출근길에 지하철역에서 빵 사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저녁은 다이어트로 안 먹으며 남편도 아침은 굶는 사람이고 저녁만 챙겨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냥 혼자 살던 때처럼 살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제가 합가를 했던 이유로 시어머니 아침상을 손수 차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도 남편하고 시어머니 드시는 거니까 둘이서 알아 차려 먹으면 될 텐데 꼭 저한테 저녁 안 차리냐고 눈치를 주고 남편도 제가 저녁 안 먹는 걸 다 알면서도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너가 차리지 그래? 라면서 대놓고 시어머니 들으라며 큰 소리로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거절할 수가 없어 피곤한 거 무릅쓰고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냥 며느리와 한 집에 살면서 기선제압 혹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걸로밖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파출부로 청소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집에 어머니나 저나 남편이나 모두 다 일을 하는데 저녁을 먹는 유일한 두 사람이서 서로 저녁 차릴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만 그놈의 저녁 거리니까 정말 저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다 로이로즈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이 자식이랑 헤어질 각오도 하면서 이혼 상담을 받았고 이혼을 준비하려는데 제기랄 제가 임신이더군요. 시댁으로 이사를 오던 시기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알아챈 것은 거의 3달에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생리가 미뤄지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스트레스로 먹는 것이 부족해 입도 증상이 잘 없었기에 눈치를 못 챘었더라고요. 순간 애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만큼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께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잠겼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픈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기에 거의 아이를 지우겠다는 확신이 서가던 중 그럼에도 임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뱃속에 들어온 생명이라 이게 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요. 혹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좀 더 챙겨주고 아껴주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망 고문 같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당장의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지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밝혔는데 그런데 현실은 더욱 씁쓸했습니다. 임신하고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배를 매일같이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만지고 옷을 홀라당 까서는 배 상태를 확인하고 급기야 남편이랑 방 안에서 각자 영화를 보면서 퇴근을 쉬고 있는 와중에 노크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는 건지 응 이라는 말과 함께 대뜸 제 앞에 와서는 손짓으로 이불을 걷어내라 하시더니 걷어낸 이불 속의 제 배를 대뜸 만져보고 나가시곤 했습니다. A가 많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는 있었다만 갈수록 최악이 되어가는 시어머니가 급기야 안쓰러워지기까지 하더군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 애들 교육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보다 더 무섭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곤 당시 알지를 못했어요. 임신하고서 5개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너무 무서운 악몽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을 절대 믿지를 않는데 자꾸만 제가 가위에 눌리는 것도 같고 밤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꿈 아닌 환영을 보게 되면서 겁에 질려 속으로 소리를 지르다가 뒤늦게야 입 밖으로 뱉어내면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정확히 1달 반 정도를 그런 상태로 너무 찜찜한 잠자리를 가진 바람에 저는 임신 중기를 넘어서가고 있던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아주 그냥 쏙쏙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정상일 리도 없으니 하루 종일 졸린 눈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이 나이 먹고 깨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와중에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건강이 염려되고 걱정되었는데 정작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 밤마다 가위에 눌린 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산다는 것에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고 있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요, 하루는 제가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그 피로가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 버려서 그런지 딱 2주 전쯤은 정말 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힘이 없다면서 얼굴 화장도 지우지 않고서 침대에서 뻗어버렸어요. 너무 이른 저녁에 잠이 들어서 그런지 완전히 골아떨어져선 남편이 집에 들어온 것도 보지 못했다가 새벽 4시쯤에 제가 갑자기 왼소리에 눈을 떠버렸는데요. 순간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 바로 대각선 오른쪽 방향에 있는 방문이 열렸다 닫히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이 이제 퇴근을 했나 싶어서 속으로는 이제 겨우 밤 10시나 11시나 되었겠다 싶었는데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새벽 4시였고 누군가가 나가면서 문고리를 닫던 그 손목 팔 부분을 보았는데 남편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아, 내가 또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서 오싹한 기분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남편은 분명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혹여나 시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심이 시작되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내 방에 새벽에 몰래 들어왔다면
이건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의도치 않게 임신성 졸음과 더불어서 여전히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한 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를 마주보기도 싫다며 뱃속아기 생각을 하면서 거의 바로 침대 위로 직행을 해서는 저녁 8시가 되기도 전에 뻗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새벽 4시나 5시가 되면 어김없이 깨어나 버리는 수면 패턴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새벽에 잠이 깨면 낯설긴 했어도 생각보다 몸은 개운하더라고요. 조금 더 자겠다며 그냥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랬던 날에는 9시에 다시 일어나면 회사를 제대로 지각해버린 바람에 그 후로는 웬만하면 새벽에 일어난 채로 아침을 더 일찍 맞아보려 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인터넷 좀 하면 시간은 꽤 금방 지나갔고요. 그리고 혹 시어머니가 또 내 방에 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현장에서 잡아버리겠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했는데, 생각보다 그 현장을 잡을 날은 금방 찾아왔어요. 새벽 4시를 향해 5분 정도 남아있던 새벽 3시 55분,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고는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났다며 눈을 지그시 감으며 한숨을 쉬던 그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이불 속 제 손으로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남편의 손이 제 손에 잡히더군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꾸만 이상하리만큼 저희 방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이라며 눈을 살짝 실눈으로 뜬 채 문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실을 코앞에 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던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와서는 조용히 저희 침대 가까이로 오시는 시어머니의 손에 든 걸 본 순간 저는 실눈을 뜬 채 속으로 얼마나 큰 비명을 질러댔는지 모릅니다. 순간 겁먹고 몸에 경직이 일어날 뻔했어요. 글쎄 그 손에는 아무리 어두컴컴한 방 안이라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대한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한 손에 잡아 들쳐올리고서는 살며시 다가오던 시어머니는 벽 쪽에 누워있던 제 머리맡에 다가오더니 급기야 제 머리카락을 아주 쥐뿔만큼 움켜잡았는데요. 뭔가 느낌상 제 머리카락 한 가닥만 겨우 잡아 당기는 듯 하던 그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쳐 죽겠었던 나머지 무섭다고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죽이려고 환장한 거야, 뭐야?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여보, 얼른. 라면서 불이 나게 방 안 조명을 켰고요. 그 와중에도 오금이 저린 나머지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와중에 남편도 놀라 자빠져선 일어나 제 상태를 살피다 제 머리맡에서 가위 하나를 들고 있는 시어머니를 본 순간 으아! 하는 괴성과 함께 나자빠지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청 둥글고 큰 쇠가위를 들고 있던 어머니를 보며 공포에 사로잡힌 저희 부부는 멀찌감치 떨어져 어머니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뒤늦게야 자신의 손에 든 가위가 생각났던지 후다닥 던진다는 게 그만 그걸 저희 침대 위에 놓아버렸어요. 그 꼴을 보며 저는 이게 다 뭐예요? 미쳤어요? 라며 배를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이번만큼은 제가 소리를 질러대도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했는지 절 가만히 내버려뒀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순간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그냥 잘 자고 있나 확인만 해보려 온 거야. 라면서 방 밖으로 도망을 가려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내 머리카락을 한 가닥 짚더니 여전히 손 하나를 무언가 잡고 있듯이 꼭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자세가 의심스러워 손을 들쳐 올리니 희미하게 긴 머리카락 하나가 보였어요. 제 머리카락 말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머리카락을 어머니 손에 놓치게 하며 귀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당신, 내 머리카락 뜯어 뭐하는 짓거리야? 뭐 내 뱃속에 있는 내 자식이랑 유전자 검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라며 어떻게든 뭔가 알아내겠다고 벼르다가 시어머니의 뒷목을 끌어당기면서 시모방으로 뛰쳐갔습니다. 가서 시어머니를 방구석에 던져버리고선 무슨 짓을 한 건지 보이라면서 그 앞에서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시모 물건들을 던져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시모 화장대에 있던 시뻘건 직사각형 상자 하나를 집어던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방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서 저와 제 뒤에서 절 말리던 남편까지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그 안에는 그간 한두 번 잘라냈던 것이 아닌 건지 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무수히 많은 머리털들이
먼 한자에 적힌 시뻘건 봉투 안에 흥건하게 들어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엔 누가 봐도 저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팬티를 입은 웬 볏짚 인형이 큼지막히 송곳바늘에 온몸이 찔려서는 흉악하고 끔찍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떨어져 있는데 그만 제가 시어머니께 달려들어서는 나를 저주하려 한 거야? 네 손주까지 베고 있는 나를 저주하겠다고 내 머리카락을 뜯고 인형의 목까지 찌른 거야? 라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사족을 보수는 시어머니께 손찌검을 여러 대 날렸습니다. 그보다 더한 짓도 해야겠다면서 두드려 팰 방망이 같은 걸 찾는 도중 시어머니도 이렇게 들키게 된 것이 쪽이 팔리긴 했던지 변명이라고 뭔 말을 꺼내더군요. 네 뱃속에 있는 애가 흉물이래잖니. 그 애가 널 쏙 빼닮았다고 하는데 낳아봤자 하나 소용없다고 하는데 굳이 낳을 필요는 또 뭐야. 확 지워버리는 게 내 아들놈한테도 좋은 거지. 결국 너한테도 좋은 거고. 라고 말해줘. 세상에 그러니까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죽겠던 와중에 어디서 점을 봤는데 제 뱃속 아기가 저를 쏙 빼닮았다고 하는 말을 듣곤 그 애를 죽여버리겠다며 무당의 굿까지 해서는 무당이 쓰는 가위까지 집안에 흉물스럽게 들고 와서는 그걸로 제 머리카락을 자르며 지 혼자 저주를 퍼붓고 있었더라고요. 굿이나 귀신을 절대 믿지 않는 무교인 저인데도 최근 들어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몸이 찌뿌둥한 게 이상하다 싶긴 했더니만 이게 다 설마 시어머니의 저주 때문이라 생각을 하니 다시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출근 준비고 뭐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여기서 살 수 없다면서 짐을 싸서는 혼자 집을 나가겠다며 뛰쳐나왔고 남편은 여전히 저보다 충격을 먹었는지 시어머니 방 한켠에 쪼그려 앉아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라며 울부짖다가 나중에야 제가 집을 나가자 절 따라 나와서는 애기 생각을 해서라도 몸 무리하지 말라고 직접 바래다주고 처가댁에 내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면서 절 태우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친정애와 한참을 화내고 역정내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며 자기 엄마가 저지른 이 황당무계하고 소름돋는 일에 대한 용서를 대신 구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대신해 시댁에 남은 저의 모든 짐들을 빼 친정으로 이사를 왔고 남편도 꼴보기 싫다며 남편은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해한다며 당분간은 자신이 시댁에서 지내며 둘이서 살 전셋집을 바로 알아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며 저를 달랬고 지금도 남편은 전셋집 찾는다고 혼자 집 보러 다니면서 집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따로 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것을 전과 비교했을 때 더욱 높이 사며 이 자식이 얼른 전셋집을 구해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뒤늦게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제게 연락을 하려는 시도를 하며 내가 무식하고 철이 없어 못할 짓을 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라며 문자를 보내오셨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면 다시는 똑같은 일이 없을 거라는 말까지 하는데 그 마지막 말에 확 깨서는 절대로 그 집 구석에서 당신과 같이 잠을 잘 일은 앞으로 없을 거란 답장을 하며 거절을 했네요.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미안하다고만 다시 사과를 하시며 합가하란 말은 다시 꺼내지 않고 있고 말입니다. 살다 자기 손주가 며느리를 닮았다고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려고 사주까지 하고 저주를 했다는 시어머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저나 아들인 남편에게도 이건 정말 충격과 공포에 오금이 저리는 짓거리였어요. 다시는 시어머니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서 두 번 다시는 제가 그 집 구석에 발을 디디나 어디 한번 지켜보려 할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나랑 내 새끼 저주한다고 내 머리카락을 뜯어가고 인형에 송곳 찌른 그 할망구를 마주할 일은 내 인생에 다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올해로 아이가 딱 12살이 된 예쁜 여자아이고요. 제게는 제 목숨을 몇 번이고 내어줄 수 있는 저의 하나밖에 없는 분신이자 세상 전부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산 지가 어느덧 12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이혼을 당하고 살고 있다 보니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오직 분노와 함께 느끼고 표현하는 것 말고는 제가 적극적으로 사연을 보내보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쥐죽은 듯 살려고 딸아이만 보며 노력한 저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계기를 그 오랜 사연을
이곳에 담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0이 좀 지나 결혼을 한 저와 30의 중반을 향하던 나이에 결혼을 한 남편은 그 당시 모두가 부러워만 하고 또 질투까지 느끼던 인고 커플이었습니다. 저희가 3년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옆에서 모조리 다 지켜봤었던 당시 남편의 친구들 중에서 그분들의 여자친구였던 두 여자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자기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좀 그만하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저와 남편은 남의 시선 어쩐 줄도 모른 채 둘이서 좋다며 애정 표현도 밖에서 스스럼 없이 하던 사이였어요. 그게 불편해하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 맞았지만 보통은 저와 남편이 단 둘이서만 데이트를 즐겨왔기에 쉽사리 애정 표현의 정도를 자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 지난 날이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정말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서로가 푹 빠져서는 연애를 즐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네가 때묻지 않고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란 애라서 좋아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 표정과 행동에서 늘 여유가 묻어나는 게 보기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혼자 어렵게 자식을 키우신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아왔고 그런 어머니를 세상 전부라 여기면서 살뜰하게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는 힘들고 버거웠던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의 부재를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면서 연애 때부터 저희 친정아버지를 친아버지 마냥 따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쏠리고 또 결혼을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며 애비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주 안부 연락을 드리고 생신도 꼬박꼬박 챙겨드리면서 제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였고 어머님도 제가 실제 며느리나 다름이 없다 생각을 하는 건지 어디 병원에 간다거나 장을 보러 가던가 할 때면 늘 저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 자리가 비록 저에게 뭘 사주거나 뭘 해주거나 뭘 입혀주는 등 주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고 늘 뭘 시키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자리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이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이가 좀 더 돈독해져 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럼 없이 부름에 답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좋아라 해주는 듯 했고요. 양가 부모님에게는 이미 결혼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커플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레 남편이 스스로 결혼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주던 때에 식을 올렸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기반을 잡고 결혼을 하고 싶다며 남편이 쭉 계속해서 미뤄왔었는데 제가 30을 넘고 계속해서 결혼을 보채자 그제서야 조금씩 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차근히 결혼을 이행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결혼식이었고 저와 남편 또한 두고두고 만족스럽고 또 행복해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차리지 않고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안방을 물려받아 저희 신혼방으로 꾸며놨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는 저대로 결혼 당시까지도 다니던 직장을 다니며 남편과는 맞벌이로 살았고 시어머니께서 자식을 낳기를 보채면서부터는 임신 준비를 하다가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찾아오게 되면서 몸 관리에 치중을 한다며 임신 5개월 차부터는 잠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경우 직업이 워낙 일자리를 구하기 수월한 편이었기 때문에 제 취업을 하는 데에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첫 아이라 너무 신기해하는 듯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해서 저는 아이용품 사는 것도 늘 남편과 같이 다니기 위해서 집에 있을 땐 외출도 별로 안 했고요. 병원을 갈 때에도 남편이 처음엔 그냥 혼자 다녀오게 하고서 주말이 되면 꼭 따라가 주더니 언젠가부터는 평일이 되어도 제가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면 회사에 월차까지 내고서는 저를 데리고 함께 병원을 가주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아이하고 저한테 진심인가 보다 싶어서 내심 마음속에 많이 벅차고 고마웠었죠.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도 많이 약한 상태에서 임신까지 해놓으니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참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이 세심하게 제 병원 일정을 물어봐주고 함께 동행해주면서 든든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니 저로서는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두고두고 들곤 했습니다. 다소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제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삶을 사시면서 제가 일을 그만둔과 동시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잊은 건지 살림 잔소리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허투루 쓰는지 안 쓰는지 돈 검사까지 하며 별안간참 별나도록 행동을 하시느라 제가 스트레스가 다소 쌓여가곤 했었는데 남편이 그걸 어찌 알았는지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라면서 냉담한 듯 다정히 건네주는 말에 저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임신한 저와 제 뱃속 아이만큼이나 무엇인가에 빠져 사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 다정하고 아이를 향해 온 신경이 다 쏠린 채로 회사까지 월차 쓰고 나와서는 병원을 따라다니는 그 애 아빠가 갑자기 제가 출산을 앞둔 긴박한 순간부터는 뭐가 그리 혼란스럽고 스트레스인지 제 앞에서 한숨도 마구 쉬고 힘들다며 소주병을 까기도 했고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뭐 너무 흔해서 제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버릴 정도가 되었고 밖에서 일이 많이 힘들기라도 한지 취해서 들어오거나 집에서 취했을 때 꼭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냐, 응?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겠냐고 내가 라는 말을 해댔습니다. 뭔 소린가 싶었죠. 일하는 게 힘들다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늦게 야근도 많이 하는 듯 하고 회식이라도 억지로 붙잡혀서 하고 온 듯이 취한 채로 저딴 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또 뭐 있으면 나라고 이러고 살겠냐면서 남편 앞에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뱃속 아이를 언급하면서 아빠답게 우리 철 좀 들자고 애원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라며 이 사람 출근하는 길에 안색 살피며 밥만큼은 정말 정성스레 차려줬습니다. 못난 남편에게 다른 건 다 화내고 미워해도 밥만큼은 잘 차려다 주던 다른 사연의 주인공처럼 저도 자연스레 남편 밥은 힘내라면서 차려주고 있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가정의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꾸준히 제 병원 일정이라든지 제가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의 몸 상태가 나쁘진 않은지 혹 아이가 이상이 있다고 한 말은 없는지에 대해 잘도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다주는 모습에 잠시 겪는 사춘기 같은 시기인가 싶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 자식인 줄을 아는지 생각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출산을 하게 된 날 진통이 시작됨과 동시에 온몸에 근육이 경직되어 가는 게 느껴지면서 곧장 남편과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그간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병원을 몇 번이고 옮기고 싶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왕이면 산모가 가장 마음 편해하는 병원에서 얘도 낳아야 잘 낫는다던데 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너무 쌀쌀 맞아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기기까지 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검진을 받던 중 뱃속 아기가 태동을 보였을 때 다른 임신한 여자들처럼 저도 남편한테 자기야 방금 아이가 움직였어 하면서 그저 호들갑 좀 떨어봤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산부인과 의사도 무슨 차트를 작성한다고 한참 모니터를 보며 뭘 타이핑한다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무의식 중에 절 째려봤다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순간 이게 무슨 표정인가 싶어서 제가 너무 시끄러웠죠. 나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부터 일단 했는데요. 제 말을 들은 의사는 겨우 딸랑 네, 좀 이라는 대답으로 절 무안줬죠. 다른 동네 산부인과도 다 이런 식인가 싶었습니다. 의사가 서비스직이 아니란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곳도 아닌 산부인과에서 일한다는 의사가 애기 태동에 놀라 신기해하는 산모한테 시끄럽게 굴지도 않는 소리에 시끄럽다며 네, 좀 이라 대답하는 게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 번은 제가 옷을 다 올리지 않았다면서 이거 다 올리라 했잖아요. 라며 환자한테 신경질을 부리고서는 제 윗옷을 벌러덩 까버린 바람에 저는 옆에 남편이 있었던 와중에 제 브레이저를 홀라당 다 보였습니다. 혹 간호사분이 남자분이기라도 했더라면 저는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일부러인지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쓰면서 겨우 임산부한테 별 어려운 병명을 다 가져다 붙이며 몸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애 낳다 큰일 나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이딴 소리를 들었다 생각하니 지금 정말 천불이 다 나네요. 애 낳다 큰일 난다는 소리를 감히 산부인과 의사가 짓거렸다니 말이죠. 그럼에도 전 당시 첫 아이고 다른 병원도 정말 다 이런 건가 싶고 원래 애 낳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많은가 보다 싶어서
등신같이 네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하며 앞에서 겁먹고 졸아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던 의사가 바로 제 담당 의사였는데 애 낳을 때도 아니나 다를까 진통을 참아내며 7시간 가까이를 기다리는 동안 제 옆에 와서 참 황당한 짓을 벌였습니다. 산모 상태를 딱 2번 체크를 하더니 그것 말고는 옆에 있던 간호사분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말을 대놓고 저한테까지 들리도록 했고요. 급기야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옆에서 애 낳는다고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무슨 대화를 나누다 둘이서 좋다고 막 웃는데 그 소리에 제가 진통이 다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열이 받았습니다. 저를 아예 봐주지 않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필요이상의 악감정이나 불만은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아닌 의사랑 노닥거리고 있는 남편의 꼴을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를 낼 만한 이유였더라고요. 제가 결코 민감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에 아이를 데리고서 시댁으로 들어가고 한 달도 안 돼요.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남편이 저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살지 말지 결정만 하면 추후 양육비는 알아서 모자람 없이 보내주겠다면서 이혼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무슨 합당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혼을 말하냐면서 이혼 서류를 찢어보고 시어머니께 말려달라고 매달려도 보고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화를 내보기도 하다가 울어보기도 하고 매달리고 애원하는 건 당연했고 애 낳고서 몸조리를 잘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저는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느라고 거의 탈진 상태로 한 달을 버티다가 이대로 더 가면 제가 딱 죽어버리겠더라고요. 그쯤 남편도 제 기가 다 빨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솔직하게 자신이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털어놓으며 제가 더 오만정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잔인한 짓거리를 하더군요.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이랑 그냥 다시 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심장을 떨리게 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너랑 겨우 애 하나 가졌다고 억지로 너랑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안 그래? 라고 하는데 저게 진짜 내가 사귀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내 서방이 맞나 싶더군요. 뭐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을 당연하다 내뱉는 건지 저게 진짜 제정신인가 싶고 막 그래서 결국 전 이혼 서류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남편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다시는 안 보고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 생각을 하며 내 새끼 양육비를 주겠다는데도 전 그냥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아예 소식도 모른 채 서로 그렇게 살자고 네가 네 자식 낳은 와이프를 한 달도 안 되어 내다버렸던 사실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저주하고 살 거라며 그러니 오래도록 저주받으며 말년에 피눈물 나는 꼴을 꼭 보고 죽을 거라며 그때까지 잘 살란 말을 하고는 혼자서 짐을 다 싸 친정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얼마 후 법원 가서 이혼 신청서 제출하던 날 참으로 뻔뻔하고도 무심하기 싫이 남편은 자신의 내연녀를 대동해 왔습니다. 저 혼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서 축 늘어진 뱃살을 겨우 부여잡곤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싶다며 살덩어리를 가려주는 원피스를 잔뜩 빼입고 나갔는데 저 멀찌감치서 웬 외제차에서 우리 남편이 내리더라고요. 조수석에서 내리곤 급히 운전석 문을 열더니 거기서 나오는 웬 여자와 팔짱을 끼고선 저에게 걸어오는데 정말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저는 잘못을 한 것도 없었는데 쥐구멍에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낳은 제 자식을 받아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을 느끼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과 수다를 아무렇지 않게 떨고 필요이상으로 진찰하는 기간 내내 저에게 불친절함을 표현했던 바로 그 싹동바가지의 산부인과 의사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와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남편이 의사랑 바람이 났다는 것,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임신 막달까지 술을 처먹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을요. 산부인과 의사도 내연남의 부인인 제가 안 입고 왔던 나머지 절대로 친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싹퉁스럽게 진찰하고 관찰하며 환자가 아닌 내연남의 정부인 취급만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딱 한마디, 정말 딱 한마디만 하게 되더군요. 니네 엄마도 알고 계셨니?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아닌 그 옆에 산부인과 의사년이 대답했어요. 네, 죄송하게 되었네요.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벌써 1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네요. 가슴이 사무치도록 원통하고 분한 건 그때뿐.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게는 어린 딸이 있었으니까요. 도망쳐 나온 친정에서도 한동안 부모님의 원망과 눈물을 받아들이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 곁에서 어떻게든 부모님께 피해 끼쳐 드리지 않으려고 딸내미 인생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온전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이와 살아온 세월이 12년이었네요. 혼자서 씩씩하지 못한 채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친정의 아이를 맡겨놓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제 취업을 위해 일을 시작했고요. 그 바람에 지금까지 그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관절염에 허리 통증에 5만 가지 뼈가 쑤시는 질병을 다 겪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딸내미한테는 티 한 번을 내지 않았고 아이는 엄마 마음을 잘 아는 건지 참 때묻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저는 그간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대출을 약간 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도 한 채 사놓았고 지금 시가 16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도 거의 15억을 웃돌고 있고 최근 들어 그 집을 팔고 살림을 다시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도 제 아이를 부탁드릴 겸 같이 합가를 준비 중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제 딸내미가 걱정된다면서 진작부터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혼자 집 정리를 하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뭐 나름 저희끼리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던 겁니다. 나 안 싸돈 받다. 그 전에 네 시모 있잖아. 라고 말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네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결코 좋은 기억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혼할 때 남편과 같이 합심을 해서는 저보고 집을 나가라며 도장 찍고 이혼하라며 옆에서 엄청나게 부추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늘 몸서리를 쳤는데 저희 엄마가 글쎄 저희 아파트 안에서 시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꼴이 너무 이상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한 소리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한동안 제 머릿속은 시모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대체 뭔 꼴을 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나왔나 싶어 저도 모르게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순간마다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엄마가 왜 꼴이 너무 이상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뭔 청소도구함을 잔뜩 이고 나오는 익숙한 뒤통수의 할머니. 설마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눈 바로 밑까지 한껏 치켜 올렸은 채로 지나치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엄마, 제 전 시어머니셨습니다. 그 옆편네가 글쎄 저희 아파트 안에서 복도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땀 찬다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제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는지 아이고 거참 되게 깐깐하네 하면서 억지로 마스크를 쓰는데 그 무식하고 뻔뻔스런 말투며 행동은 여전하구나 싶더군요. 제가 당장에 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당신이 마스크를 쓰건 말건 난 알 바 아닌데 내가 여기 청소 고용업체에 전화 한 통 넣어서 당신이 마스크 안 쓰고 여기저기 다 휘젓고 다닌다고 자르라며 한마디 넣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되는데 내가? 라면서 또박또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하자 그 옆편네가 저를 뒤돌아보면서 마스크를 벗은 제 얼굴이 익숙했는지 찬찬히 뚫어져라 보다가 급기야 너 걔 맞지? 너지? 라며 그 사이 제 이름도 까먹었는지 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아주 그냥 오랜 친구 만난 듯이 반가워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이게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제 팔을 부여잡으며 반갑다고 팔을 흔들어대던 그 옆편네의 팔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네 친구야? 어따 대고 반갑다고 내 앞에서 개새끼 마냥 꼬리를 쳐 흔들어대. 라며 제가 웬만하면 이런 허망한 소리를 안 하고 사는데 저도 모르게 지난날의 그 모든 서름과 배신, 진실을 알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나머지 아파트 로비에 목소리가 메아리칠 정도로 쩌렁거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완전히 쫄아선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몸을 떨었고 이내 제게 정과는 다른 목소리로 존대를 하며 잘못을 구하더군요. 아, 미안해. 아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좋았던 사람을 만난 나머지 너무 반가워서 내가 한 짓거리를 생각도 못하고 그만 너무 반가운 나머지. 라며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흔들리고 있었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었는지 고개를 숙이다 못해 숙인 채로 온몸을 떨며 눈물을 훔치는데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잘난 산부인과 의사 며느리 들어와 나를 내쫓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려.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당신 새끼 자식 낳은 여자를 한 달 내내 구박하다 집에서 내쫓았던 주제에 이제 와서 뭐가 좋다고 혼자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날 반가워하는 건데 당신 치매야? 정신병이라도 그간 걸렸던 거야? 네 아들 새끼가 내 저주받고 나가 뒤지기라도 한 거야? 어? 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 채로 서름이 북받쳐서는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말은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하고 헤어진 후 남편은 소원대로 그 잘난 의사와 결혼까지 했는데요. 워낙 없고 못난 집안이었던 걸 의사는 미처 몰랐던 건지 결혼을 하고 나니 볼품이 없다며 남편을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부인만 믿고서 깝치던 남편은 직장까지 그만둔 채 의사 부인이 원하는 대로 집안에서 온전히 살림을 맡으며 남자주부로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 의사 부인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외도를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했는데 하필 그 상대의 내연남이 바로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잘난 놈들끼리 만나서는 외도를 하느라고 철저하게 치밀하게 외도를 숨겨온 탓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을 당했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산부인과 의사의 병원을 가 난리를 치고 또 상간남이 변호사 집에도 찾아가 난리를 피우며 결국 업무방해죄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죄 그리고 하필 산부인과 의사의 뺨따구까지 내리쳐버린 바람에 제대로 폭행죄까지 뒤집어 씌워서는 고소를 연타발로 맞았고 결국 일도 그만두고 오래도록 가사일을 해왔던 남편은 소송 비용 대고 위자료 주느라고 있던 돈에 없는 돈까지 끌어와 빚을 만들었다더군요. 뒤늦게 재취업을 하려니 취업이 되기는 개뿔 계속해서 백수로 전전하다 결국 얼마 못 가 술이 취한 채로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시몬은 혼자서 독거노인 마냥 살면서 갖은 청소일을 해가면서 돈을 힘겹게 벌어서 하루살이 마냥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반가웠는지 그래 이제라도 내가 너를 만난 건 하늘이 나를 도우려는 뜻인 것 같구나 라면서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끄집어내길래 그래요 이제라도 당신을 만난 건 하늘이 저를 도우려는 뜻인 것도 같네요 라는 말과 함께 시모의 뺨따구를 아주 쩌렁쩌렁 노비가 다 울리도록 한 대 내리쳤네요. 다시는 내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은 아들 뒤를 곧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면 앞으로라도 죽은 아들 새끼 생각하며 인생 똑바로 살아. 사랑구실 하면서 살란 말이야. 알겠어? 라는 말과 함께 도움 따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엄포를 주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급기야 그것도 모자른다면서 아파트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어 시모의 이름을 대며 직원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노인네가 양심은 있는지 그 사이 자기가 먼저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말 10몇 년 만에 들은 시모와 전 남편의 충격적인 소식에 한동안 정신이 멍했어요. 내심 속마음으로 죽은 사람을 향해 웃음을 보이는 사이코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잘못을 저지른 놈이었으니 죄값을 받은 것뿐이라는 마음으로 저를 위화 삼고 괜시리 저희 딸아이를 한 번 더 안아줬네요. 설마 죽은 줄은 몰랐고 설마 그 산부인과 의사가 또다시 바람을 피워댈 줄은 몰랐지만 역시 한 번 쓰레기인 것들은 영원한 쓰레기라는 것을 그 끝이 결국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야 나이 40줄이 되어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떠올리며 배웠습니다. 결국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것들에게는 하늘이 늦더라도 알아서 벌을 내려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신지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오늘 저는 바로 지난주까지도 겪고 있었던 아수라장의 경험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은 저보다 한 살이 많고요. 저희는 각자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며 공통점이라고 말할 것이 딱히 없는 커플이었지만 저희의 어머님들을 놓고 보면 통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에도 바로 이 통하는 점 하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바로 어머님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그마한 액세서리 부자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어머니는 포장마차에서 길거리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서 돈 모아 같은 장사하면서 일을 키우실 법도 한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젊은 시절 다니시던 직장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다가 노후 직업겸으로 작은 사업을 뒤늦게야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요리해서 밑반찬이나 잔치 음식을 파는 취미 겸 특기 생활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10살 정도 되었던 해에 본격적으로 요리 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저는 바빴던 부모님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까지 함께 사셨던 할머니 손에 자란 나머지 엄마가 밖에서 뭘 어찌 일하시는지에 대해선 사실 자세히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사시고 또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전 그저 우리 엄마가 바쁘고 멋진 여자란 생각만으로 바라보곤 했죠. 어렸었기 때문에 당신은 머리가 자라나고 나서도 대학 갈 공부하고 또 대학 가서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다면서 그리 신경을 써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 알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년 전에 갑자기 저희 엄마가 하던 일을 바꾸고 싶으시다면서 포장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조그마한 그 포장마차를 그냥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도로가 길거리에서 무작정 시작해 버리셨어요. 매점도 아니고 매장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출근해서는 점포 열고 퇴근하며 점포 닫고를 반복하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모습이 제가 태어나서 엄마 일하시는 걸 마주해보는 첫 모습이었죠. 그간 내 관심사가 더 많다는 이유로 엄마에 대한 관심은 등한시했는데 한두 번 퇴근길에 괜히 엄마 가게에 들려서 같이 일을 도와드리고 집에 가야겠다면서 아빠한테 연락드려 주소를 받고 찾아가 보니 식당도 아닌 포장마차가 있어서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이렇게 쭉 포장마차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 차린 식당이란 것이 바로 여기 포장마차인가 싶어서 내가 여유있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지난 시절이 다 엄마의 고생이 담겨 있었던 거란 생각이 들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늦게야 엄마가 하는 일에 관심도 가져보고 자주 일터에 찾아가서 엄마 일을 도와드리며 저는 어릴 적에 하지 못하고 살았던 효도를 뒤늦게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기적으로 포장마차에 출석 체크를 했어요. 뭐 일이 너무 힘들고 죽겠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장사가 잘 돼서 늘 사람들이 북적였고 제가 퇴근해서 딱 도착하면 이미 저처럼 퇴근하고 온 직장인들부터 시작해서 친구 사이의 사람들까지 자리를 가득 채워놨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거두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장사가 잘 되는 게 싫지는 않으신지 참 열심히 또 음식을 갖다 파셨어요. 주로 파는 건 분식인데 겨울이면 호떡이랑 붕어빵도 파셨고 여름이면 슬러시 같은 간식거리랑 더해서 냉면 육수까지 직접 만들어서 별미 요리로 팔곤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였고 엄마 혼자 일을 해도 충분한 규모였지만 장사가 잘 되는 나머지 저도 늘 정신없이 일을 했던 기억밖에 없네요. 엄마 곁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음식 장사를 하던 사장님들과도 자주 엮였습니다. 그 중에는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 엄마의 포장마차가 장사가 잘 된다며 질투하고 시세 많은 분들도 분명 계셨어요. 불법 노점이라고 신고를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럼에도 저희의 부주의였기 때문에 엄마가 주변 상권분들과 바로 옆 포장마차 사장님한테까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는 구청 마크를 붙인 채 세금 내고 합법적인 포장마차로 뒤늦게야 등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바로 옆에 다른 포장마차가 2개나 더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하는 포장마차만이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원래 장사가 잘 되면 이보다 더한 일도 겪게 된다며 마치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여름에 파는 냉면을 팔지 말라면서 엄마의 포장마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냉면집에선 자신들의 육수를 직접 구매해서 팔고 있는 것이니 자기네 식당 안에서 먹는 게 더 맛도 좋고 진짜 백이라며 이상한 소문을 내버린 바람에 저희 엄마가 쩔쩔 매면서 또 직접 만든 육수를 사진과 영상까지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네 음식도 재료를 구매해서 저희 엄마 포장마차에서 팔아도 된다고 연락이 오는 사장님들도 계셨고, 혹시 자기네 것을 베껴서 파는 건 아니냐고 연락을 해오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뭐라도 변명 한마디는 꼭 하셔야 하셨죠. 제 애비 신랑은 바로 그 자기네 것도 뭘 팔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무턱대고 장사하는 포장마차에 다른 두 사장님들을 모시고 와서는 시비를 걸던 분식집의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했을 때라 보지를 못했는데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처음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을 한껏 깔보는 채로 팔짱을 끼고 와서는 엄마가 만드시던 떡볶이를 쳐다보며 색깔이 비슷하고 재료가 비슷하고 급기야 냄새도 비슷하다면서 막 옆에 있던 다른 분들한테 공시렁거렸대요. 그러다 급기야 "이거 우리 집 떡볶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말만 안 했을 뿐 사람을 레시피 도용한 범죄자 취급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무척 기분이 나쁘셨다더군요. "백길만큼 장사가 잘 되는 집이면 내가 한번 먹으러나 가볼 텐데 그 집은 뭐 파리 한 마리 정도 날라다니죠?" 라면서 내가 니네 집 떡볶이를 베낄 이유가 뭐냐며 양껏 약을 올렸더니 그 말을 듣고는 입을 꾹 다물고 혼자 삐져서 나가셨다더군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제가 퇴근하고 엄마 일을 도와주던 중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랑요. 자기 아들이 자기 떡볶이를 평생 먹어서 잘 알고 있다면서 대뜸 자기 아들을 끌고 와선 저희 엄마한테 떡볶이를 좀 달라고 하길래 엄마가 어이없어 하시며 종이컵 하나에다가 떡볶이를 가득 담아선 "많이 먹어요. 필요하면 더 줄게." 라고 했고, 그 집의 아들은 엄마의 떡볶이를 먹곤 부정을 할 수 없었는지 "어휴, 사장님 떡볶이가 참 맛있네요." 라며 껄껄거리며 그 앞에서 떡볶이를 개눈 감추듯 다 먹어치우고는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게를 나섰어요. 그 전에 테이블을 닦고 있던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요. "아들 하나는 그래도 정상이라 다행이다." 라는 말로 엄마와 서로를 위안 삼았는데, 그 후 저희 애비 신랑이 참 자주 저희 가게를 찾았습니다. "엄마 떡볶이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모녀를 기분 좋게 해가며 찾아와선 식사도 자주 했고, 엄마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 일을 맡고 있는 제게는 특히 엄마가 계실 적보다도 더 다정하게 말을 걸며 저와 수다를 떨어갔죠. 한 번은 떡볶이 가게 사장님,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어디서 자기 아들이 저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후다닥 달려와서는 "너 이놈의 새끼!" 라며 왜 멀쩡한 자기 분식을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돈지랄을 하냐고 화도 냈었는데, 그러면 애비 신랑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죄송하단 말로 저희 모녀에게 인사를 하고는 후다닥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갔죠. 자주 만나고 또 자주 만날 때마다 저희 모녀를 치켜 사주는 것도 같은 애비 신랑이 점점 좋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표하는 행동도 많이 했던 남친의 마음을 저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비록 어머니들 사이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음에도 교제를 시작했고요. 각자 엄마의 일을 도와주다가도 문자 한 통에 몰래 밖에서 만나 동네를 산책하는 데이트를 해보기도 했고, 엄한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주민한테 둘이서 손잡고 있는 게 걸리게 되어서는 어머님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며 저희 사이가 모조리 다 뽀록이 나버렸고요. 천만다행히게도 저희 엄마는 저희 사이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평소 아들내미 하나만큼은 잘 키워놨다고 욕을 하던 떡볶이집 사장님의 유일한 장점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예비 신랑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사귄다고 하니 잘 어울리는 것도 같다며 여러 번 데려와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애비 시모도 늘 뒤처져서 안 된다는 경쟁심이라도 발동을 하신 건지 의외로 저를 불러서 자기도 밥을 먹여주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해주기도 하셨고, 저희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본인 가게로 불러서는 신메뉴라면서 간식거리를 내다줘서 제가 남친이랑 같이 먹어본 적도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은근슬쩍 "너네 엄마는 요즘 장사 잘하고 계시니? 그 떡볶이 분명히 우리 집 거랑 비슷한 건데 말이야." 라면서 지난번에 저희 엄마 앞에서 실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앞에서 돌려가기를 시전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면 옆에서 남친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하라고 했다 라며 애비시모의 입을 딱 틀어막아줘서 제가 뭐 딱히 더 복수를 다짐한다거나 한 소리를 퍼부어줄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 솔직히 저를 자꾸 불러주고 밥을 먹이고 정성을 들이는 게 다 저희 엄마와 남친이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질투를 하는 바람에 본인도 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아들을 더 품에 두고 싶어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다 제 눈에 보였죠. 그래서 속으로 참 아량도 부족하고 나이만 먹었는지 하는 짓이 유치하다면서 저희 엄마가 저런 사돈을 두며 마음고생을 할 것이라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뭐가 되었든 저와 남친의 사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저희 엄마를 향한 돌려깎기를 제외하고는 늘 비위를 잘 맞춰드리려고 알랑방구를 잘 뀌었죠. 반면 저희 엄마는 아직도 자기 레시피를 도용했다고 의심부터 하고서는 건방지게 찾아왔던 애비시모에 대해서 껄끄러움이 남아 계시는 상태였어요. 애비시모가 전혀 저희 엄마 앞에서 사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일부 본인과 친한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저희 엄마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느라 증도에 또 대판 싸울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애들 사이 불쾌해진다면서 조용히 대화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애비시모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거고 억울한 게 있으면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이지 거기서 왜 딸 핑계를 대면서 불쌍한 척하냐? 면서 찾아오지 말라며 역정을 낸 바람에 저희 엄마가 참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맞받아 소리를 질렀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그쳤다고 해요. 전 이 말을 끝까지 저한테 비밀로 하던 엄마가 아닌 그 사이 아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고자질을 한 예비시모 덕분에 남친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요. 다만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남친은 저희 엄마 성격을 뻔히 알기에 먼저 시비를 걸 뿐이 아니시라며 본인이 조심스레 엄마를 찾아와 얘기를 나눠보다가 결국 엄마가 니네 엄마 참 이상하다 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서 남친이 애비시모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남친과 헤어진다고 벼랑간 엄한 남친한테 오만 지랄을 쏟아냈고 저를 많이 좋아하라 하던 남친은 그게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다면서 더욱 제게 매달렸어요. 자기 엄마가 장사가 잘 되는 저희 엄마한테 질투를 느낀 것 같다면서 몇 번이나 사과를 하는데 저도 그런 정성어린 사과가 아니었다면 절대 남친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고요. 결국 그 일이 있고서 저도 애비시모가 너무 믿고 불쾌했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웬만하면 애비시모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배려를 했습니다. 어째 아이들이 사귄다는 걸 듣고서도 제대로 태도를 바꾸거나 사과 한 번을 하러 오질 않냐며 엄마는 더더욱 시모에게 반감을 가지시는 듯도 했는데요. 연애 기간이 늘면 늘수록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 시모를 용서하려는 듯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남친과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게 보기 좋으셨는지 어느 날은 저와 남친이 모두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저희 엄마가 먼저 선뜻 떡볶이 집으로 가서는 예비 시모한테 간식도 건넸다고 하시고 반대로 우리 포장마차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기도 하셨으며 엄마가 제 앞에서도 그 집 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남친 어머니라며 호칭도 변경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서 불편해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먼저 선심을 쓰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대가 없이 용서를 해주는 것과 다름없었죠. 남친과 연애를 2년 반 가까이 해오면서 조금씩 양가 부모님들의 사이가 개선이 되는 듯 하더니 1년이 더 지난 최근까지는 두 분이서 무난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며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는 다가오는 8월의 결혼 날짜를 잡고서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고 있었고 저는 늘 마음 한켠에 애비 시모를 깔끔히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엄마를 향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혹 애비 시모가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남친한테도 그땐 그냥 이별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몇 번이고 주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나름 잘 지내오는 줄로 알았던 그 사이에 제가 모르는 금이 가고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저희 엄마 환갑생신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지기로 했고 그래봤자 외동인 저랑 예비 신랑까지 불러서 4명이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요.
반차를 내고서 일찍 퇴근해서는 엄마께 드릴 요리를 막 만들고 있자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얘랑이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도 도와주고 싶다면서 회사의 저와 마찬가지로 반차를 내고서는 제가 집에 간다는 말에 저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뭐 온 가족이 엄마 생일밥 차려드리겠다며 나서서 요리를 하고서는 밥상을 내어왔고 거의 상이 다 차려져가며 온 집안이 맛있는 음식 냄새로 풍겨져 가고 있을 때 또다시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데 우리 집에 또 찾아올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서로 멀뚱거리며 문을 열었는데 애비 시모가 계셨습니다.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절대 아니고요. 초대를 해본 적도 아직 없는 분인데요. 우리 집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남친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니 애비 시모가 왜? 내가 여기 어떻게 찾아왔냐고? 내 아들 뒤쫓아 이 집 온 게 벌써 몇 번인 줄 알아? 왜 자꾸 내 아들을 집에 데려와서는? 라고 말을 하시더니 남친이 저하고 같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보고서는 혈압이 올랐는지 이런 잡것들! 뭔데 네가 여기서 앞치마를 메고 있어? 너 내가 그지다라고 노점상 노가다 딸이랑 결혼하라 한 건 줄 알아? 라면서 현관문을 연 채로 이웃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만 저희 엄마가 너무 놀란 나머지 아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진정하고 건너집에 갓난애기 있어. 라며 애비 시모를 집안에 데려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 손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 안 놔? 라면서 손을 놓으라고 저희 엄마 팔을 집어 밀었고 그 바람에 엄마가 시모 팔에서 손을 떼다가 급기야 현관 문턱에 발이 걸려서 뒤로 자빠질 뻔한 것을 남친이 재빠르게 잡았는데요. 이쯤 되니 저도 슬슬 시모 행동이 열이 받기 시작했고 저만큼 아버지도 열불이 나셨는지 생일날 남의 집에 와서 이 무슨 행패입니까? 말로 좋게 말을 해야지. 무식하게 이게 다 무슨 짓거리예요.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뜩이나 굵고 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는 걸 살다 처음 목격했는데 정말 우렁차고 누가 무슨 확성기에다 대고서 소리를 치는 것만 같았어요. 그 바람에 시모도 간이 좀 쪼그라들었는지 남친 얼굴 한번 보고는 도와달라는 듯이 애먼 저를 보면서 너는 왜 네 엄마 생일인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간 내 아들이 이 집 구석 들어가는 거 봤던 사람도 많고 나도 여러 번 뒤따라 와봤다고. 내가 다 봤다고. 아직 장가도 안 간 놈을 처가댁이나 들락날락거리게 하고 말이야. 이 사람들 진짜 하나같이 왜 이렇게 교양 없고 남의 것을 잘 뺏어가는지 모르겠네 정말. 라면서 화를 내는데 아플싸 이 옆편네가 또다시 저희 엄마 앞에서 남의 것을 뺏어간다는 말을 꺼내버리더군요. 그 말에 참다 엄마도 화가 폭발하셨는지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남의 것을 잘 뺏어간다고요? 아니 이 사람아 지가 좋아서 내 생일상 차려주겠다고 찾아온 놈을 내가 무슨 수로 막을 것이며 내 포장마차가 당신 그 코딱지만한 분식집보다 장사가 잘 돼도 배로 잘 되는데 그제도 레시피 베껴다 장사를 왜 해? 내가 미쳤어? 생각을 해도 꼭 저렇게 무식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장사를 잘할 수가 없지. 라며 제가 들어도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욕설을 내뱉으며 애비 시모의 귀를 콱 죽였습니다. 그러자 애비 시모가 뭐가 어쩌고 어째? 가게 하나 없이 겨우 포장마차나 하던 년 주제에 네가 뭔데 감히 날 깔보고 지랄인 거야? 이게 진짜 환갑이나 처먹고. 라며 저희 엄마의 뺨을 내리쳤어요. 정말 한순간에 저희 엄마가 뺨따구로 얻어맞은 겁니다. 환갑날 생신의 말입니다. 저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남친을 보면서 야, 너 내가 우리 엄마 또 괴롭히는 꼴 보면 그날로 우리 사이 끝이라고 했어 안 했어? 니네 엄마 처신 똑바로 하고 살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냐 안 줬냐? 라며 주먹을 쥐고서 남친의 얼굴에 주먹을 갈가버렸습니다. 애비 시모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제가 조금 흥분했던 나머지 적당히를 모르고서는 남친의 얼굴에 주먹질을 몇 대 더 하다가 앞에 있던 시모한테로 남친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밀었다가 그 둘이서 정통으로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남친이야 뭐 머리를 부딪힌 거지만 애비 시모는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바람에 가뜩이나 눈, 코, 입이 살에 묻혀있던 그 얼굴이 조금씩 붉게 달아오르더니 급기야 그 코에서 코피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호들갑 떠는 시모가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느라고 그 피가 온 얼굴과 머리, 옷까지 묻혀버리고 말았네요.
난리가 난 지 엄마를 진정시킨과 동시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는 엄마 피! 라면서 남친이 급하게 자기 팔 옷감으로 예비 시모의 코를 막았고요. 남의 집 앞에서 생쇼 부리다 아들은 얻어쳐맞고 애미는 코피나 흘린다며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런 쌍놈의 옆편네는 정말 살다 살다 처음 본다. 당신이 정말 장사하며 고생 많았겠네. 남의 헛것을 찬 채 진절머리 난다며 꺼지라고 마지막 욕을 퍼부으셨어요. 남친은 일이 최악으로 꼬여가고 있다면서 아버님 이라며 눈물을 훔치려는데 저는 네 엄마 데리고 당장 꺼져. 맞은 거 고소하고 싶음 해. 나도 우리 엄마 뺨 때린 저녁 맞고 살 테니까. 라며 그간 알랑방구 끼던 거 다 내려놓고선 년년거리면서 맞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윽박을 지르니 남친은 어느새 에비시모의 입을 틀어먹은 채 집을 황급히 나갔습니다. 아휴, 즐겁게 잔치상 준비하다가 그게 무슨 난리였는지 지금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천만다행히도 엄마는 저희 편네가 원래 딱 저렇게 반 정신머리가 없는 년이었다며 그래도 자식 보고서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너도 남친이랑 인연이 끝난 것 같으니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은 채 밥이나 먹자며 저희 가족을 불러다 앉혔고요. 저는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인가 싶었는데 엄마의 방식은 곧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땐 그러니까 이 포장마차를 하기 전에는 제법 큰 식당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해오셨고 지금은 그 일을 이어가기 버겁다며 자신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살던 자신의 직원들 3명에게서 돈을 받고서 식당을 팔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로 인해 돈도 많이 벌어놓으셨고 마지막 식당을 파는 순간까지도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 돈으로 엄마가 하다 예비신부가 운영하고 있던 그 코딱지만한 식당이 들어선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완전히 사버리셨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사실을 모르던 애비 시모에게 엄마는 일방적으로 가게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대료 월 1,0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인상을 통보했고 그 바람에 애비 시모가 또 지랄병이 돋아서는 건물주가 누구냐면서 얼굴이나 보자고 전화를 했다가 그 번호가 바로 저희 엄마 번호란 것을 맞은편에서 겨우 포장마차 하나 운영하는 저희 엄마란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무 틱소리도 못한 채 가게를 접고 건물을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가게 장사를 접고는 동네를 떠나버린 것이었죠. 그 덕분에 저희 엄마 갑자기 건물주가 되었는데도 주변에 장사하고 싶은 사람한테 착한 임대료로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깎아줘서는 자리를 내어줬고요. 금세 임대료에 관한 착한 건물주라고 소문이 나서는 건물 3층 안이 새로이 장사를 하는 가게들로 꽉 차버리는 진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덕분에 저희 엄마는 건물주가 된가 동시에 나른 임대료도 짭짤하게 벌어들이면서 건너편 포장마차에서는 여전히 장사를 하시며 여기저기서 돈을 벌어오고 계시고 저희 엄마가 건물을 샀다고 하니 그리고 그런 저희 엄마를 늘 뒷담하고 다니던 떡볶이 사장이 쫓겨났다는 것을 들은 이웃 장사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저희 엄마한테 대단한 여자라고 치켜 세워줬고 예비시모랑 저희 엄마 욕을 같이 하던 사장들도 이제는 저희 엄마께 잘 보이겠다면서 태도를 싹 변해서는 나타나네요. 완전한 승리를 쥐어잡은 우리 엄마. 좋아하던 사람과의 결혼이 깨진 것은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지만 솔직히 애비시모만 떠올리면 있던 정도 떨어질 판이었기에 어쩌면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전 그냥 지금껏 살아온 대로 우리 멋지고 잘난 엄마의 옆에서 엄마 자존심만 평생 지켜 세워 드릴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